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10.26 사건. 바로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재순. 당시 22세의 한양대 연극영화과 학생이었죠. 어떻게 한 평범한 여대생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4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 여성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측근들의 회식이었죠. 하지만 이 자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바꾸는 무대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수 심수봉과 한양대 연극영화과 3학년 신재순이었죠. 당시 언론에서는 이들을 미모의 여대생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신재순은 키가 170cm 이상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키에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1957년 10월 15일생 10.26 사건 당시 그녀는 22세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무려 40살의 나이 차이가 났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5살이나 어렸으니 정말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재순은 단순한 여대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여성이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재력가 집안의 아들과 결혼해 딸까지 낳았지만 남편이 가정적이지 않아 결국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가 손녀를 걱정해 딸을 데려가 키우게 되면서 신재순은 혼자가 되었죠. 그래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CF 모델 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로서는 드물게 자동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연극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 한양대 연극영화과에서 공부하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성이었죠. 그런 그녀가 어떻게 궁정동 안가에 가게 된 걸까요? 1979년 10월 24일, 신재순에게 인생을 바꿀 전화가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박선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박선호는 당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었습니다. 박선호는 신재순에게 좋은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자리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신재순은 연예계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CF 모델로 활동하던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회처럼 보였을 거예요. 10월 26일 오후 신재순은 프라자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가수 심수봉을 만났죠. 심수봉은 당시 이미 유명한 가수였지만 신재순과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박선호가 운전하는 차에 두 여성이 탑승했고 오후 6시 40분경 궁정동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간단한 예절 교육과 기밀 유지 서약을 받았죠. 핸드백을 맡기고 실내화로 갈아신은 후 드디어 만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재순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연예계 관련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대통령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만찬장에 들어선 신재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TV를 보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차지철 경호실장이 이쪽은 신이고 저쪽은 심입니다라고 소개했고 신재순은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보다 친근했다고 신재순은 기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어디냐, 공부는 뭘 하냐 같은 일상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술이 오가는 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정부장에게 총재도 아닌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된 대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마민주항쟁으로 전국이 불안했던 시기였거든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심수봉이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나 에로스포의 사랑해라는 곡이었죠.
신재순도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재순이 1절을 부르다가 실수를 했어요. 박자를 놓친 거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화내기는커녕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젊은 처자가 실수하는 것도 애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신재순은 회상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범한 저녁 모임 같았습니다. 대통령도 측근들도 두 여성도 모두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곧 끝나게 됩니다. 김재규 중정부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죠. 그런데 몇 분 후 돌아온 김재규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고 신재순은 기억합니다. 김재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건방져라는 말과 함께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해 먼저 총을 쐈죠. 차지철은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저 사람 왜 저래? 라며 화장실 쪽으로 나가려 했다고 해요. 이어서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등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신재순은 반사적으로 손으로 그 피를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신재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혼란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다만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심수봉은 너무 놀라서 벌벌 떨며 기절할 뻔했지만 신재순은 상대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심수봉을 달래주고 방문을 잠그는 등 상황에 대처했다고 해요. 어린 나이였지만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침착함을 보인 거죠. 김재규는 총을 쏜 직후 바로 방을 나갔고 곧이어 정보부 직원들이 들어와 두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렇게 신재순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박선호는 신재순과 심수봉을 다시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여성은 중요한 증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12월 16일 육군본부 계엄군법회의에 참석하게 된 신재순과 심수봉.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뒷모습만 촬영하도록 했고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신재순에게는 정혜선이라는 가명이, 심수봉에게는 손금자라는 가명이 주어졌죠. 하지만 실명은 이미 유언비어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결국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특히 신재순의 경우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함께 10.26의 여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신재순은 시종일관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반면 심수봉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순이 보여준 침착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목은 신재순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무성한 소문들이 돌아다녔고 주변의 시선은 날로 부담스러워져 갔어요. 연예계에서 활동하려던 꿈도 포기해야 했고 평범한 대학 생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재순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죠. 한국에서 버티려고 노력했던 신재순.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84년 결국 그녀는 미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도피하다시피 떠난 것이었죠. 미국에서의 새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하지만 신재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가주의 한 호텔 마케팅 부서에서 한국인 담당으로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이었죠. 이때의 경험이 그녀에게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신재순은 재미동포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재순은 자신을 남자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두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과 함께 홀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신재순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냅니다. 1994년 자전적 에세이 그곳에 그녀가 있었네를 출간한 것이죠. 이 책에서 그녀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궁정동 사건 이후 내 인생의 주제는 불신과 고독이었다. 불신과 고독에 지치다 보니 무관심과도 친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믿는다.
언젠가는 내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리라는 것을. 2025년 현재 신재수는 67세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디나에서 구이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2008년부터 시작한 이 구이집이 그녀에게는 생애 첫 번째 비즈니스입니다. 장사를 해보니 쉽지 않아요. 물건 구입부터 음식 맛내기, 종업원 챙기기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순에게는 3명의 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큰딸이 낳은 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작은 딸이 낳은 두 딸까지. 이제는 할머니가 된 그녀는 손녀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어요. 심수봉과의 인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수봉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고 있다고 해요. 그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우정이 있는 거죠. 신재순의 성격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털털합니다. 누구는 저를 들장미 소녀 캔디 같다고도 해요. 원래 긍정적이고 털털한 성격이거든요. 지나간 과거는 이미 과거일 뿐이고 남아있는 시간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심수봉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신재순.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상처들도 많이 치유되었다고 해요. 201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재순은 당시 법정에서 했던 일부 증언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압력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녀가 얼마나 큰 부담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역사의 증인이 남긴 메시지. 45년이 지난 지금 신재순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원해서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녀가 경험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격동기를 살아간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정치적 격변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현재 신재순은 과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대해 궁금해해요.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개인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지만 그 작은 존재도 결국 역사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는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켜본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2세의 어린 나이에 역사의 증인이 되었던 신재순. 그녀는 이제 67세의 할머니가 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국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매여있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는 때로 평범한 사람들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가 하는 것이죠. 신재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의 의지와 희망을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